네, 안녕하세요. 정수개미입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텍은 아니고요. 지인의 부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들도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 제가 제목은 운명의 시간으로 써보았는데요. 형들도 아시다시피 화장품 산업도 최근 수년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고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는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해서 다음과 같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증권사들에서 1분기 실적 평가와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약 10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2016년 이후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 이때 투자하셨어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고통이 상당합니다. 자, 2019년 대비 2020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죠. 마이너스 22% 정도 빠졌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코비드 이슈가 있어서 그렇겠지 할 수 있지만 이 실상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코멘트를 보면 근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자, 글로벌 대세 합류, 온라인에서 80% 성장, 늦어도 빨라도 결국은 2020년 1Q가 바닥이다. 그리고 중국 방향성은 옳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뷰로 읽힐 만한 느낌이 조금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하고 즉 장기적 실적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살펴보면 여전히 아모레퍼시픽은 이 화장품의 매출 기여도가 절대적입니다. 네, 분기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화장품이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높고요. 자, 2010년도 초반에 아모레는 중국 진출을 해서 잘 준비를 했고 2014년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요. 실적이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로 내리막을 타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 특별한 조치 없이 매출 구조를 그대로 끌고 오게 됩니다. 2020년을 보면요. 여전히 줄인다고 줄이고 변화한다고 변화했는데 전통적인 채널과 면세점의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전히 이 전통 채널 방판을 포함하는 거죠. 비중이 32%나 달하고 있고요. 디지털의 비중이 겨우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통 채널 비중이 높은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현재 없다는 거죠. 이 전통 채널이 분명히 매출액을 증가시켜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IMF 때나 2008년 금융위 때는 분명히 매출을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온라인 유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는 이 채널이 그닥 트렌드에 맞지 않게 됩니다. 사실 1분기 보고서에 보고 있는 이 두 카테고리, 이 전통 채널과 디지털, 이 두 카테고리의 비중이 바뀌어 있어도 지금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즉 2014년 정말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호기를 맞이했을 때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이 구조 개편을 그때 못했던 것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에서도 드리는 말씀이 이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2017년 이 사드 사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첫 번째 표가 중국 법인 매출액 성장률인데 실질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면 이 2015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가 구조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면세점 매출도 이 사드 사태 이후로 잠깐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이번에 코비드 사태에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자, 여기서 지금 2020년 1Q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2분기가 빠졌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숫자는 2분기 숫자는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트렌드는 어떨까요? 이 대표적인 소비 이벤트인 중국 광군절 이 판매 순위에서 브랜드별로 이렇게 보면 이 몇 가지 시사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1위부터 3위까지의 브랜드가 이 럭셔리 브랜드죠. 보시면 로레알부터 랑콤, 그 다음에 에스티로더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뭐 SK2까지 있죠. 시세이도까지. 고급 브랜드를 제외하고 보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이 중국 자체 브랜드가 2019년에는 벌써 점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이 럭셔리 브랜드와 가성비의 중국 브랜드로 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죠. 물론 아모레 서라스 브랜드와 그 LG 생활건강의 후도 있지만 이제는 거의 중과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는 이 전장이 불분명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전장, 즉 기업이 싸워야 할 시장의 정의가 아모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분명해진 겁니다. 자, 그럼 아모레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위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산업은 결국에는 브랜드력이다 라는 걸 지금 우리가 코비드 세상을 겪으면서 여실히 보고 있죠. 비단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산업군들 중에서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나이키 같은 회사가 정말로 대표적인 회사죠. 나이키의 최근 분기 매출액은 이 코비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가 늘면서 이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무형자산의 투자를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자, 2010년을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부터는 더욱더 급격하게 이 무형자산의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브랜드의 비중을 높이게 되는 거죠. R&D와 더불어서요. 자,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의 총 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마트폰이 본격 확산되는 시점에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이때부터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확실히 국내 기업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무형자산의 투자 중 하나인 영업권과 이 브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로레알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M&A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로레알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모레가 굉장히 좋았던 2014년 이후를 보더라도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인수계약 6건을 포함해서 총 19건의 딜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에는 2018년에 인수한 우리나라 색조 화장 벤처 브랜드인 스타일란다도 있죠. 자, 이렇게 M&A나 라이선스를 통해서 무형자산 가치를 부단히 높여갔던 로레알과 아모레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아모레에 이어서 만년 2등이었다고 여겨지던 LG생건은 부단히 무형자산의 가치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LG생건은 뭐 계속 사기 시작하죠. 계속 인수합병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자, 보시면 여러 회사들 사들였지만 핵심은 LG생활건강도 역시나 화장품이었죠. 자, 그런데 아모레를 보시면 국내 1위였고 2014년, 15년에 황제주라고까지 불린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색하게 2011년 해외 기업 인수 한 건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죠. 네, 물론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고 국내에서는 어찌되었던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서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이 방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이에 이 글로벌 브랜드들은 더욱더 무형 자산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렸고, 국내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던 이 LG생건조차 이제는 중국에서 아모레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 내수 화장품 기업도 이제는 아모레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죠. 자, 그동안 이게 도대체 뭘 했냐. 이런 문제가 아모레는 참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 트렌드를 읽은 시장은 역시나 승자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고 패자에게는 이렇게 응징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믿고 이 장기 투자했다면 적어도 직전 5년간은 이 주주들은 개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소비재 회사에 투자할 때 이제는 투자자들도 글로벌 환경 하에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모레가 좋은 기업이고 중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투자를 하셨겠지만, 최근에 와서도 여전히 가격 메리트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제 충분히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개인적으로 저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과감한 자기 파괴적 혁신이 필요해 보이고, 이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 생산성과 차별성 그리고 기업 존속의 핵심 키고, 이것이 곧 경제적 해자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이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 뷰티 컴퍼니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방판이 아니라 유튜브나 구글을 붙잡고 새로운 유통 채널을 구축하던가, 어떤 인플루언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유통 채널을 구축하던가,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파괴적 혁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최근 아리따움 등 어떤 전통 채널 축소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로의 진출을 통해서 이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코비드 사태를 보면 알듯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화장품은 브랜드력인데, 이 브랜드력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타겟책이 필요하겠죠. 자, 최근에 보면 카카오가 현대차를 제쳤잖아요. 자, 그렇듯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지능도 굉장히 잘 올려야 된다고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들도 최근에 이 아모레 사태, 아모레 어떤 기업 변화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형들 우리 또 장수해요.